마지막 장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기 앓으면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감기를 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명할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프레셔도 많이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요약된 거니까 이걸 더 요약을 해서 이 중에서 문장을 17개를 뽑았습니다. 우리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미의신 발대리에서 그거를 쭉 읽고 감을 잡은 다음에 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페이지에 체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겠구나 하는 감이 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좀 달리 얘기하고 또 다음에 조금 더 변형시켜서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한 바퀴 돌았는데 처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모를 경우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마지막 책에서 미의신 발대리인데 사실은 황금가지라고 챕터를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마지막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키포인트는 황금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저 먼저 2달 반 전에 15건 왔는데 처음 건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지 그죠? 예, 제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챕터에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결론을 냈는데 숲의 왕이 전임자를 죽이게 되는데 죽이기 위해서는 황금가지를 꺾어야 된다. 황금가지가 뭐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베르겔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인용한 거를 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그걸 불어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오랫동안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들이어서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황금가지가 뭐냐부터 시작을 하겠죠. 황금가지를 그 다음에 꺾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끌어들인 또 하나의 신화는 발데르 신화입니다. 북유럽의 발데르 신화. 그래서 발데르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같이 읽고 시작을 할게요. 복잡하지 마시고요. 발데르 신화의 그 핵심이 2가지예요. 겨우살이에 맞아서 죽어요. 그 다음에 불에 태워져서 화장되고 그 다음에 배에 실어갖고 저 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겨우살이 가지에 맞아서 불에 태워서 화형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떠나보내 배째. 근데 배에다 불을 살리니까 얼마 안 가다가 가라앉아 버리겠죠. 이 겨우살이가 바로 황금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발데르 신화를 잘 알아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해답은 황금가지입니다. 그래서 황금가지가 바로 겨우살이다. 그 다음에 겨우살이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이제 발데르 신화를 얘기한 다음에 이 겨우살이가 바로 황금살이야. 황금가지야.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 변신하는 걸 요 마지막 챕터에서 합니다. 근데 또 역시 이 사람의 또 그 학식과 견문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풍성해서 조금만 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찔러줬으면 좋겠는데 찔르지를 않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애둘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찍어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발데르 신화에 나오는. 근데 보통 이 나뭇가지가 여기 흩어져 있어요. 이 나뭇가지 꼭 찔려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버전마다 그림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이 회들이 형인데 로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로키 조금 뭐 트릭스타 같은 신에 의해서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겨우살이를 꺾다가 형한테 줘요. 형이 장님이에요. 형도 좀 해봐. 그리고 놀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갖고서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장난을 해요.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불사신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뭇가지 다 던져봤는데 어떤 장난을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를 맞고 죽는 거예요. 그게 겨우살이인 거예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오딘이겠죠? 예, 제가 이거는 국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어요. 숙대왕과 황금가지. 전임자를 죽이기 위해서 황금가지를 꺾어서 꺾어야 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황금가지가 여기 오면 이제 겨우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겨우살이로 변화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겨우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거 각 챕터예요.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발베르 신화, 불, 그 다음에 인간 살해, 수곡 정령, 외재적 영혼. 낯선 영혼, 낯선 개념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였고, 이걸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금가지하고 겨우살이 관계, 겨우살이하고 황금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 설명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외지적 영혼, 이런 것들입니다. 불축제 조금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보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겨우살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써놓고 나중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이죠. 아마 1장, 이게 2장이고 이게 아마 3, 4, 5, 이게 6, 이게 7, 이게 7인가요? 이게 7, 그 다음에 이게 8이나 9, 그 다음에 9장 가서 한글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이제. 발데르 신화가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크고요. 발데르 신화의 핵심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불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도 역시 수목 정령입니다. 수목 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살해하는 건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겨우살이는 나무 위에 걸쳐 있죠. 나무 위에 뭐라 그러나요? 나무 위에 있지요. 걸쳐 있다고 얘기하면 뭐하나요? 저 새둥지처럼. 그죠? 처음에 연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하늘과 땅 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미 여러 신화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어디서 사용했던 기억나시나요? 어디 사이. 혹시 물거품, 바닥 거품 생각나십니까? 예, 인도 신화에도 그랬고, 물도 아닌, 그 액체도 아닌, 고체도 아닌. 아마 아프로디테인가? 걔가 거기서 태어나든지 그랬죠? 그 다음에 문지방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곳에 살해하고 막 그러죠? 거기는 그러니까 실제 저기가 계약이나 규약이 풀리는 공간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 사이. 이게 어느 나라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바뀌다 뿐이죠. 그 다음에 외적인 영혼은 왜 영혼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나를 죽이면 못 죽인다는 얘기죠. 나의 영혼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참 공부했었죠? 영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다시 못 돌아오면 이제 죽는 거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바깥에 오히려 있어서 내가 안전할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저기다가 다른 데다가 보관해 놓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나 못 죽여. 혹은 나 죽이려면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영혼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인질로 잡혀온 공주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찾아내죠. 그래서 아마 뭐였던가 앵무새였던가 어디 머나먼 곳에 있는 앵무새를 죽이면 이
그 자기를 인질로 잡아온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앵무새한테 남아있었던 숨겨놨었던 그 영혼 이런 것들을 가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야기도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나무 위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못했죠?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연관시켜야 하나로 이제 모여져야 이 이제 겨우살이하고 발데르 신화, 특히 겨우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의도를 했나 보다라고 하는 데까지밖에 아직 못 갔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감기가 좀 낫기는 했는데 아마 그 생각도 못했으면 감기가 아직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 생각을 그 해밍웨이가 그 킬리만자로의 눈을 쓸 때 거기 그 어떤 작가가 많이 고뇌하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열병에 걸려갖고 막 이제 죽을 듯이 하다가 그걸 생각을 해놓고 나서 다시 기운을 차려서 소설을 써내가 났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되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됐죠? 이해할 하죠? 네.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 책에서 보기에는 한꺼번에 쭉 앞에부터 보기에는 잘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1번부터 17번까지 문장을 한번 일단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죠. 읽으면 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거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전반부에. 하는 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옥의 묵시록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3시간 15분짜리인가 그래서 되게 긴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저쪽에 한 45분, 50분, 55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12시 5분, 10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너무 잔인하죠? 12시에 일단 끝낼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봐야 뭐 5분, 10분 정도 겁니다. 우리 서두를 거 없고요. 저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33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서 한 패러그래프씩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부터 시작 좀 해주시죠.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네미에서 사제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전임자를 죽이기 전에 왜 숲의 성스러운 나뭇가지를 꺾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영혼의 위기와 터부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발데르 신의 영혼은 겨우살이 나무에 깃들어 있어서 발데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겨우살이 나무뿐이었다. 숲의 왕은 참나무의 신 유피테르의 화신이다. 그래서 프레이저는 숲의 왕의 후계자가 전임자를 죽이기 전에 꺾는 가지는 숲의 성스러운 참나무에 기생하는 숲의 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겨우살이 나무의 가지라고 한다. 프레이저는 여기서 살해된 왕이나 사제에게는 2가지 터부가 더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지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태양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터부를 어기면 그 성스러운 힘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터부에 의해서 생명이 좌우되는 숲의 왕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겨우살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데르의 유체는 배에 눕혀지고 그 배에 불을 질러서 바다로 보냈다. 프레이저는 그 신을 태우는 관습으로부터 불축제에 대한 생각을 진전시켜서 원래 인간과 동물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은 닥치는 재난으로부터 작물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런 불은 재난을 쫓아내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프레이저는 이렇게 발데르의 화장과 불축제라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황금가지의 중심 테마 가운데 하나인 풍작을 기원하는 주술의식이라는 문제로 돌아온다.
내미에서 숲의 왕을 살해하는 것도 그런 의식의 하나였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 읽으시니까 다른 분들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또 큰 장점이 여기 올 때 오도록 제 각부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제일 길죠.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아주 좋습니다. 책에 이렇게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쏙 들어오시죠? 좀 333쪽?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추리소설 혹은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막을 내리기 전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복선으로 한번 다시 복선으로 깔렸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반전을 한번 살린 다음에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빠져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 발달의 신화, 불축제, 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불축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태워서 죽이는 정도.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어버릴까 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겨우살이라는 것들은 그냥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꼭 이 발달의 신화에 나오는 이 겨우살이가 아니어도 좋은 약초를 채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놔서 나열을 해놔서 별로 무슨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웠고 인간살해, 수목정령, 그죠? 그 말씀드렸던 대로 발달의 신화를 이제 알게 되었고 하늘과 땅 사이, 그 다음에 외지적 영혼, 똑같은 이제 앞에 설명드려서 알겠고 그런 정도면 이제 그런가요? 그러면 황금가지가 겨우살이로 바뀌나요? 이해되십니까? 황금가지를 꺾는 거다. 그거는 겨우살이를 꺾는 거다. 꺾는 것 같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아직 이해가 명확하진 않아요.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아요. 이 책에 따라서 이런 거가 이해하려고 애를 무지무지하게 쓴 것뿐이지.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묻고 싶었어요. 바꿨다니까 내가 바꿨나 보다. 같은가요? 네, 문장에 글이 이것도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갖고도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많은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쫓아가다 보면 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도 읽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의미 파악을 하고 앞뒤 연결해보고 막 그러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결국은 이 소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라도요, 이 수업 끝내시고 나중에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의견들이 많이 모이면 길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 황금가지 겨우살이야.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이 정도? 하다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잠깐 쉬고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50분가량은 더 있으니까 되는 대로 끝내고 또 이제 그 황금가지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해 주시던 대로 나중에 얘기하죠. 예,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10년 전쯤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 아주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고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있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끝을 내겠다는 얘기죠. 황금가지는 뭐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황금가지가 뭐냐? 그 다음에 전임자를 살해하기 전에 왜 황금가지를 손으로 꺾어야만 하는가? 꺾는다는 얘기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풀도 있고 잡아당기다, 뽑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꺾어야 한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꺾어 오면 이제 영혼이 시들시들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 그걸 연상을 이 사람이 시켜서 황금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겨우살이하고 이걸 꺾어야 이 전자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이어져 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곳에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말이 되냐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준 것도 참 많고. 자, 이제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교재 1번과 17번 사이를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한 사람은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사이에 걸려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과 땅 사이로. 처음에 이제 하늘과 땅 사이로 시작을 하고 다 읽어도 이 얘기를 왜 해? 그러다 한참 이제 궁금증이 안 풀려갖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사람의 그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양이 지식이나 어떤 그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에 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태양을 보면 안 되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사춘기 소녀가 월경할 때 그 소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도 끄집어낸 겁니다. 태양을 보아서도 안 되는 어떻게 태양을 안 볼 수 있을까요? 땅을 안 보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가마 타고 다니거나 뭐 등등. 태양을 봤다가 큰일 나는 영화가 있었죠. 네, 영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막 그래갖고 희귀병에 걸려갖고 밤에만 돌아다니죠. 근데 어느 날 애인하고 데이트 나갔다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 오는 걸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다가 위험에 빠져요. 결국은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살아나겠죠. 그 별미는 대단히 감동적이어서 근데 지금 수업 중이니까 다른 데로 되면 또 수업을 못하니까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다녔던 저기는 진도 나가는 게 제일 힘들입니다. 진도 못 나가면 잠깐 그냥 긴장 풀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이 깨진다. 방출돼 버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많이 보던 얘기죠. 숲의 왕을 죽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 나이 들기 전에 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죽음이 자연을 갖다가 쇠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만 조금 그랬고, 자, 신성한 사람은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사이에 걸려있을 때 안전하다. 두 번째 문장 좀 읽어주실래요? 발데르는 그 생명이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고 해도 좋은 신이다. 그는 북유럽 신화의 선과 미의 신으로 등장하는 신이다. 예, 발데르가 등장했죠? 네, 하늘과 땅하고 교묘하게 연결시켰죠? 이제 발데르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이요. 다른 분 좀 읽어주시죠. 하나씩 읽어주시죠. 이 신화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겨우살이를 뽑는 것과 신을 죽여서 태우는 것이다. 네, 많이 나왔죠? 겨우살이 얘기 좀 나왔네요. 그 결국은 이게 발데르 신화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겨우살이 뽑는 것과 신을 죽여서 태우는데 태워서 죽여요. 여기서 태운다는 건 배 태우는 게 아니라 불 속에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발데르 신화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도표를 표현을 한번 해본 것 뿐입니다. 발데르 신화를 잊으셨을지도 모르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좀 읽고 갈게요. 예, 345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부터 다음 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두어 문장씩 서너 문장씩 돌아가면서 좀 읽지요. 제가 앞에 건 읽겠습니다. 네 줄까지. 그 생명이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고 해도 좋은 신이 북유럽 신화의 선과 미의 신으로 등장하는 발데르이다. 이거는 인용했던 겁니다. 대신
오든이 아들로 신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며 우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이다. 북유럽의 서사시 신에다의 발데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다. 신에다 다음 페이지 나오면 구에다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부터 좀 돌아가면서 좀 몇 문장씩 좀 읽어주실래요? 발데르는 어느 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신들이 모두 모여서 죽음으로부터 발데르를 지키기로 했다. 발데르의 어머니인 여신 프리그는 불, 물, 새를 비롯한 모든 금속, 돌, 흙, 나무, 병, 독, 네 발 달린 짐승, 새, 파충류들로부터 발데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신들은 이것으로 발데르는 불사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다. 신들은 발데르를 둘러싸고 활을 쏘아 보기도 하고 칼로 베거나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어떤 짓을 해도 발데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신들은 기뻐했다. 단지 재앙의 신인 로키만은 기뻐하지 않았다. 로키는 노파로 분장해서 프리그를 찾아갔다. 프리그는 로키에게 모두 발데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키가 물었다. 모든 것들이 발데르에게 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까? 여신이 대답했다. 바랄라의 동쪽에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서약을 받지 않았지. 네, 그렇죠. 그 바랄라는 그 죽은 그 전사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오딘의 그 명령을 받아갖고 전쟁 치를 때 동원됩니다. 발할라. 예, 쉽게 잘 짤막하게 요약이 잘 돼 있죠. 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그것들은 로키는 바랄라로 가서 겨우살이를 뽑아서 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갔다. 다른 신들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장님의 시인 호두로가 있는 것을 보고 로키가 왜 발데르에게 쏘지 않느냐라고 묻자 호두로는 발데르가 어디 서 있는지 보이지 않고 무기도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로키는 다른 신들처럼 발데르에게 경의를 표시해야지 서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이 작은 가지를 던져봐 라고 죽였다. 홀도르는 그 겨우살이를 손에 들고 로키가 일러준 대로 발데르를 겨냥해서 던졌다. 겨우살이가 명중에서 깊은 상처를 냈고 발데르는 쓰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이거야말로 신들에게 닥쳐온 가장 큰 재앙이었다. 신들은 말을 잇고 그저 서 있기만 하다가 결국 통곡하고 말았다. 신들은 발데르의 시체를 짊어지고 해변으로 갔다. 예, 거기까지요. 해변에는 발데르의 배가 있었다. 링고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는 다른 배보다 더 컸다. 신들은 배 위에서 발데르를 불태우기 위해서 배를 바다로 띄우려고 했지만 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들은 히로킨이라는 여자 거인을 불렀다. 히로키는 늑대를 타고 와서 배를 밀었는데 미는 힘이 대단해서 불꽃이 튀고 대지가 진동할 정도였다. 신들은 발데르의 시체를 배 위의 제단에 안치했다. 발데르의 아내 난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신들은 난나를 발데르와 나란히 안치하고 두 사람의 시체에 불을 붙였다. 발데르의 에마와 마구도 제단에서 태웠다. 네, 거기까지면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바로 구에다가 나오죠. 네. 구에다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거는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신에다. 신에다가 좀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로 되어 있어갖고 그 의미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구에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고 짧아요. 몇 번 그 신에다를 읽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한꺼번에 읽지 말고 작전을 바꿨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읽자 그러고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또 잊어버리고 말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어려워서 안 읽히고
됐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인용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서 조금씩 읽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 구에다에도 조금 밑에 나온 게 있죠. 제가 시간을 잡숫 잡으려고 숫자 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50대까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좀 일이 있어요. 예. 아이, 늦게 오셔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한 말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신 것 같아요. 괜히 미안 적은. 그래요, 괜히 안 하시는 말씀 지금.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분 안 꺼지고 잘 참여하기 지내시고 애매하다. 대단하신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오시니까 말씀드렸었죠. 첫 시간에 수강생들이 보니까 싶었는데 많이 받으셨고 그래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끝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열정이 아주 대단하세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나요? 저는 여기서 보면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동자가 지금 쭉 하시는지. 지난 2월 달에 베트남에 갔었어요. 내가 8박 9일이었는데 김정은이 오느라고 6박 7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그 감명 깊었던 그 장면은 그 하노이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갔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분이 계셔서 가서 제가 이제 교수하고 그랬었으니까 보고 싶었는데 그 애들의 눈동자가 뭐 표정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집중이 되고 초롱초롱한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막 말하면서 막 떨고 그랬어요. 버부적대고 이렇게.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더 젊어서 이제 그 대안학교나 어딘가요? 밤에 가르치는 학교를 뭐라 그러죠? 야학에 나갔을 때 그때 애들이 제가 가르쳤던 그 백영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백영도 애들이 착하고 그래서 되게 똘망똘망하고 선해요 애들이.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애들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학교나 저기나 야학이나 베트남에서 만난 학생들의 그 눈빛은 진짜 베트남에 가서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게 아주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제가 첫 시간에부터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런 눈빛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정말입니다. 제 복입니다. 그죠? 괜찮으세요? 그냥 내려보시면. 네네네. 예. 다행히 이건 제가 쭉 다 읽어가지고. 이야, 보세요. 손들어. 참 받으려고.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들으시면 제가 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많이 버벅댔어요. 읽는데 감이 안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읽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도표를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여기 구에다. 네, 읽어요? 예, 읽으실래요? 네네네. 구 에다에서는 발데르의 기둥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어렴풋하게 소개하고 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자 예언자 시릴이 블루스타라는 기분 나쁜 예언에 자기가 본 여러 가지 광경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 생명을 빼앗은 겨우살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보았다. 오딘의 아들 피범벅이가 된 희생자 발데르에게 닥쳐온 기운은 가늘고 부드러운 겨울살이가 길게 자라고 있다. 그 가늘고 어린 나무로 목숨을 빼앗는 불길한 화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호드르가 그 화살을 쏘고 페날의 풀이 그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더 먼 미래를 점치자 시빌의 눈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밝은 광경이 보인다. 거기에서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에서 열매를 맺고 모든 슬픔은 치유된다. 그리고 발데르는 소생하고 태양보다 더 밝게 빛으려며 황금으로 지붕을 이은 오딘의 하늘의 집으로 돌아간다. 발데르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산다고 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얘기한 문장들이 5개 정도가 5줄 정도가
뭘 얘기하나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네. 새로운 세상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신들의 황혼이 있죠. 그 쟤네들의 말로 라그나르크라고 부르죠. 되게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지들 뭐 조그만 땅덩어리가 망가졌다 그래서 지구에 종말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함. 저거하고 비슷하죠. 그 월드 큰일이잖아. 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애들이 아주 시건방진 그런 발상들 아닌가 싶어요. 워드 시리즈, 예, 워드 시리즈라고 부르는 미국 시리즈지 그게 워드 시리즈. 맞잖아요, 제가. 제가 박 선생님 이런 도표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장인데 황금가지가 겨우살이가 되고 겨우살이가 황금가지가 되는 다시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채워야 된다.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 책에 있는 거다. 이렇게 했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일단 17개 문장을 제가 발췌함을 읽은 다음에 읽다가 말겠습니다. 읽다가 말고 발췌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읽었었죠? 예. 2번, 3번 읽었죠? 예. 발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유럽의 불축제하고 불축제 의미. 불축제 의미는 그렇죠. 사람 그 죽이는 건데 불태워서 죽이는 거니까. 좋아요, 제가. 근데 이제 독특한 단어는 정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정화가 그 두 단어가 다 쓰여요. 첫 번째 의미는 정화라 해서 이렇게 화통불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비벼갖고 그 불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화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퓨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겁니다. 나무에 그 하늘에 불이 남아있다고 믿었잖아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나무가 타니까 그 안에 뭔가 나무의 불 기운이 남아있다가 타는 거죠. 돌에는 나무가 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러니까 이 불과 불을 갖다가 비비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불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돌이요? 신화적인 사고인데 그 다음에 인간을 태워 죽이는 일. 자,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이요? 근데 둘 다. 유럽의 불축제와 연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서에는 예전의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럽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이 종종 수목정령이나 곡식정령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그대로 살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본 그대로이다. 따라서 태워서 살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태워 죽이는 것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려울 거 없죠? 네, 죽이는 거. 근데 태워 죽이는 것까지 곡물정령, 식물정령 죽이는 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대교하고 겨우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 좀 읽어주실래요? 유럽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불축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힌트가 된 것은 겨우살이도 겨우살이 가지로 살해되고 화상된 북유럽의 신발대를 신하였다. 네, 하나 더 읽어주시죠. 예. 그러나 봄이든 하지이든 화장을 당한 잼을 인간 발대르 이 수목의 정령 또는 식물의 신의 화신으로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발대르는 수목의 정령 또는 식물의 정령이었다고 여겨진다. 원시적인 불축제의 특징은 수목 정령의 화신인 인간을 태워 죽이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모습으로 불타는 나무는 참나무다. 네, 고맙습니다. 교묘하죠? 수목정령이랍니다. 발대르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아니잖아요. 수목정령. 기막힌 그 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참나무입니다. 사실은 그 책에서 두꺼운 책에서는 참나무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저게 유피테르, 즉 제우스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참나무를 끌어들입니다. 겨우살이하고 참나무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7번 좀 읽어주실래요? 한편 참나무에서 잘라낸 겨우살이가 아니면 발대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겨우살이에는 참나무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겨우살이가 무사하다면 참나무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처조차 입힐 수 없다. 그래서 이 신을 살해할 때 이 성스러운 나무를 불태울 때 우선 겨우살이를 잘라내야 한다. 겨우살이를 손으로 꺾는 것은 그의 죽음을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니 이처럼 생명의 인간의 보험을 떠난 다른 곳이 있다는 생각은 발대류와 겨우살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라내야 된다는, 꺾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참나무 겨우살이 잘라야 된다는 거, 참나무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 참나무하고 참나무 겨우살이는 참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겨우살이는 다른 거죠.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영혼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재적인 영혼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외재적인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썼습니다. 예, 몸에서 떨어져 있는 영혼 그랬는데 외재적 영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원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참나무를 자를 수도 있지만 참나무 자르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참나무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그 나무 자체이기도 하지만 겨우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겨우살이는 참나무의 남이거든요. 서로. 남남이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자르는 것 같고는 안 되고 겨우살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겨우살이는 참나무의 외부가 있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예. 외부적인 영혼. 우리 책에서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예, 다른 것도 읽어주실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이 책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시인은 영혼이 일시적으로 몸에서 빠져나가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믿었다. 빠져나온 영혼이 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을 몸에서 이탈시키는 힘에는 다른 일면도 있다. 만약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동안 안전하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몸을 떠나 있어도 좋다는 말이 된다. 오히려 생명이 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데리의 생명은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겨우살이에 깃들어 있다. 이 얘기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재밌어요. 많이 책에 일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페이지 알려드린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원래 알려드리는 게 낫죠? 집에 와서 안 읽으시죠? 알려주세요. 그런가요? 아, 읽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예, 10번. 발데리의 생명이 겨우살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견해는 원시인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발데리의 생명이 겨우살에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를 맞고 죽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죽음이 어떤 물체에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체의 일격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생각이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참나무의 생명이 겨우살에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참나무잎이 완전히 떨어진 겨울에도 거기에 기생하는 겨우살이가 푸르름을 간직한 채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면에서 자라지 않고 나무줄기나 가지에서 자라는 겨우살이의 모습이 이 생각에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원시인은 미개인인데 원시인으로 제가 다 바꿨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참나무의 정령도 그 생명을 어디엔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 위해서 지상도 아니고 공중도 아닌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해를 미칠 수 없는 겨우살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시인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하늘과 땅 중간에 두어 그 생명을 보호하려 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 중간에 지상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와 근대의 인간 주술에
겨우살이가 땅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겨우살이가 땅과 접촉하면 그 효염이 사라지고 만다. 성스러운 생명이 깃들어 있는 식물은 땅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옛날의 미신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장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데 좀 하지 하고, 자, 페이지를 제가 1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에 그걸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335쪽이요. 대충 알려드리면 되죠. 네. 한 6-7문장 정도. 처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왜 죽여야 되느냐, 왜 황금가지를 꺾어야 되느냐 대충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336쪽의 맨 밑에 4줄, 336 맨 밑에 4줄 같은 얘기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344쪽. 34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1번입니다. 신격을 가진 인간은 매우 소중하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안전하고도 해를 끼치지 않는 장소라면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사이에 걸려있는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345쪽에 두 줄입니다. 2번입니다. 그게 345쪽에 두 줄 맨 위에, 그 다음에 349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줄 5줄입니다. 349쪽에 그게 3번입니다. 영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참 건너갑니다. 369쪽. 369쪽. 인간을 태워 죽이는 일. 맨 밑에 5줄. 맨 밑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불축제와 연관해서 인간 재물과 수목정령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건너뛰겠습니다. 379쪽. 379쪽. 3줄 정도입니다. 맨 위에 5번입니다. 그게 유럽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불축제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힌트가 되는 것은 겨우살이 가지로 살해되고 포장된 북유럽 신화의 신 발델의 신화다. 이겁니다. 이게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84쪽. 거기에 6, 7, 8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6, 7, 8, 384, 385까지 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잡아내기가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이미 이 책이 충분히 요약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386쪽에 앞에서 6, 7번째 줄까지가 9번입니다. 거기 민간설화에 나오는 몸에서 떨어져 있는 영혼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상상력을 아주 자극하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7번째, 8번째 줄 정도까지 언제까지나 몸을 떠나 있어도 좋다는 말이 된다. 거기까지가 9번입니다. 그 다음에 쭉 건너뛰겠습니다. 397쪽. 예, 전체 다 읽으셔도 됩니다. 10번 글입니다. 397쪽 10번 다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뛰겠습니다. 400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황금가지가 겨우살이었다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11, 12, 13 좌뒤에까지 401쪽까지 402쪽 앞부분까지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끝날 때 됐습니다. 이제 403쪽 한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베르길리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는 아이네아스에게 아이네아스에게 14번입니다. 404쪽에 6번째 줄부터가 15번 글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밝혀질 건데요. 거기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태양의 불을 정화시킨다고 믿었고. 찾으셨나요? 예, 404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네미의 비르비우스가 거기서부터 여섯 줄만 내려오십시오. 예, 불을 정화시킨다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앞문장 읽어볼까요? 비르비우스는 참나무의 정령이며 주기적으로 태양의 불을 정화시킨다고 믿었고, 근데 정화가 아니라 점화입니다. 점화. 예, 점화. 물 붙이는 거. 재를 붙여도 되고요. 재정화.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요. 킨들이 불 붙이다잖아요. 양초에다가. 리가 붙었으니까 이게 정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점화입니다. 점화.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킨들이에요. 정화는 따로 나옵니다. 점화. 자, 이제 끝나갑니다. 406쪽에 맨 밑에 결론적으로 16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407쪽에 예,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17번입니다. 중간중간 그 번역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그 읽으면서 제가 다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인데 이게 번역이 오래돼서 그런가요? 좀 이렇게 좀 고루한 의고체 문장을 좀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예, 잠깐만 쉬고요.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5분, 10분만 더 좀 가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